2회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재무일기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맞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 그렇지 않으면 비동자산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우리 총액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해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매출총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익, 당기순익으로 구분 계산하는 것도 맞습니다. 2번. 회사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상태표상 토지를 취득 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나 토지를 처분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공정가액이나 순실현 가치가 더 적합하다라는 더 적절하다라고 보는 관점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을 강조하는 거죠. 취득원가는 신뢰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취득원가는 신뢰성을 강조하는 거고 공정가치나 순실현 가치는 목적 적합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한국채택국제 기준 하에서 재무제표 구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 현금흐름표, 그죠? 4번에 이익영업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서 빠졌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3번의 답은 4번. 4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하에서 손익계산서 개정과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개정과목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손익계산서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기타 수익이나 기타 비용의 개정과목으로 들어가요.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4번이에요. 4번. 금융원가, 법인세 비용, 조인트벤처기업의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지분 이런 것들은 모두 들어가는데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기타 수익 또는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묶어서 들어갑니다.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회사의 대손 충당금의 기초 잔액이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출채권 잔액의 3%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때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대손 상각비를 물었죠. 기초의 충당금이 15만 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초 충당금이 15만 원. 15만 원이 있는데 자료 3월 9일에 봤더니 3월 9일에 자료를 봤더니 매출채권 12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변에 매출채권이 얼마 가시면 되느냐면 12만 원이 가면 되겠죠. 대변에 매출채권이 12만 원. 자, 충당금이 15만 원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 12만 원.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것 중에서 전년도가 어쨌든 대손 처리했던 중에서 8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7월 5일에 8만 원이 회수됐죠. 차변에 현금 8만 원. 현금 8만 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인데 여기선 전기는 아니지만 단기죠. 이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전기가 아니라 단기지만 대손 충당금 12만 원으로 처리됐던 것 중에서 8만 원을 받았으니까 대변에 그대로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되는 겁니다. 8만 원.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아있을 거냐면 15만 원에서 12만 원 써먹었으니까는 3만 원이 남아있는데 다시 8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11만 원이 될 거다. 11만 원. 매출채권 잔액은 8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50만 원에 3%. 그러면 25만 5천 원을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25만 5천 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11만 원 잔액이 있죠. 그러니까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14만 5천 원이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 분계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가 14만 5천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14만 5천 원. 여기에서 물으면 뭐를 물었습니까, 여러분들? 대손 상각비를 물었으니까 14만 5천 원.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할 때 기말에 외화 환산이 불필요한 개정 과목을 물었어요.
외화자산 부채가 뭐가 있어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미수금. 미수금 옆에 또 써보세요. 미지급금. 미수금 옆에 미지급금. 두 개를 더 불러드릴게요. 대여금과 차입금. 대여금과 차입금. 자, 이것을 우리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는 말을 씁니다. 재고자산은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화폐성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7번. 재고자산 평가손실 100만 원을 반영을 할 때 결산 수정분기를 물었어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주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 가면 되는 거고요. 답은 2번. 8번.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채무증권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 유동자산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8번의 답은 1번. 사업 양수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권. 네, 맞죠. 무형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 맞습니다.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에 속하는 거니까 비유동자산 맞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투자자산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업회계 기준 중 매출 채권 등의 양도 및 할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매출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일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을 때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한다. 문장은 어려운데 시험 문제는 늘 똑같이 나오니까 반복해서 두세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을 때 직접 차감한다. 맞는 기준이고요. 기업 구매 전용 카드에 의해서 물품 대금이 결제됐을 때는 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 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맞습니다. 담보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자산으로 별도로 표시한다 맞고요. 4번이 틀렸네요. 어음상의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할인했을 때는 무조건 매각 거래로 처리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음상의 매출 채권을 할인을 했을 때는 무조건 차입 거래가 아니라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9번의 답은 몇 번이 틀리냐면 4번이 틀렸습니다. 10번.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나열한 것을 물었습니다. 시용 판매를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 중 매입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아직 매입의사 표시가 안 됐으니까 기말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위탁 판매 목적으로 반출된 상품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부분, 아직 판매가 안 됐으니까 네, 이것도 들어가야겠죠. A와 B가 일단 들어가시면 돼요. A와 B. 답은 1번 나와 있네요. 답은 1번. A와 B만 들어가 있는 거 1번입니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미 판매가 됐으니까는 상관없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운송 중인 상품. 선적하자마자 내 것이 되는 거죠. D도 들어갑니다. 목적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도착지라는 말을 쓰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이 돼야지만 내 거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A, B, D.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0번의 답은 1번. 11번. 200억 원의 토지를 매입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득했을 때 분개를 제가 해드리면 차변에 토지 200억, 대변에는 현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200억이 됩니다. 차변에 토지 200억, 대변에는 현금이 200억. 토지의 공정가치가 180억 원으로 추정돼요. 자, 대변에 토지가 20억만큼 나갔죠. 대변에 토지 20억, 차변에는 재평가 손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평가 손실이 20억. 재평가 손실은 뭐에 속하는 거냐면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시 230억 원으로 추정됐어요. 차변의 토지 180억짜리가 230억이 됐으니까 50억만큼 늘어났네요. 차변의 토지는 50억이 되고요. 자, 재평가 손실로 처리된 만큼 대변에 가서 재평가 이익 20억. 얘는 수익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머지 30억이 뭐가 되느냐면 재평가 잉여금이 됩니다. 나머지 30억은 재평가 잉여금으로서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에 속하느냐면 기타 포괄손익에 속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3번. 12번. 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을 물었어요.
취득 후 발생하는 증설, 대체, 수선 유지 등의 후속 원가에 대해서 최초 취득 시 자산인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맞죠?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교체원가, 검사원가는 이게 뭐죠?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예요. 자본적 지출이니까는 해당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하되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은 별도로 따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따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유형자산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3번. 12번에 틀린 것은 3번이네요. 12번에 4번. 유형자산 취득 후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요소 감가상각 방법은 최소 매 회계 연도 말에 재검토해줘야 된다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었어요. 13번. 재고자산 원가 흐름과 관련된 가정 중 최근의 시가와 가장 유사한 평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을 나열한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가가 되려면 가장 최근의 걸 팔아야 되는 거죠. 후이선출법이고요.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의 시가가 남아있으려면 옛날 걸 팔아치워야 되는 거죠. 선의선출법입니다. 13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1번. 14번.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해서 장부가액이 각각 700만원, 1,500만원 토지, 1,500만원이 건물과 토지를 3,000만원에 일괄 구입한 후에 200만원을 주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토지 취득원가는 3,200만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15번. 건물을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건물과 기계장치는 서로 틀린 자산입니다. 이종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종자산을 교환 시 취득원가는 이종자산을 교환했을 때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에요. 공정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현금 수령액이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동종자산의 교환은 같은 자산, 동종자산의 교환 시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 현금 수령액은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종자산은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만 동종자산의 교환은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제공한 게 건물이잖아요. 건물의 공정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15번의 답은 2번. 16번.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교가 보유한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가능 증권, 기말 공정가액 평가에 따른 평가손익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6번의 답은 4번. 17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500만 원에 취득했던 주식을 맨 끝에 봤더니 53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처분 손익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 가능 증권 항상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라. 500만 원짜리를 53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만 원이 이익이 됩니다. 1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 자, 다음 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매입 채무 계정 잔액은 40만 원이다. 반영한 후에 매입 채무 계정 잔액을 물었어요.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이 있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하자마자 내 것이니까 더해주고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것은 도착이 돼야지만 내 것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만 원에서 6만 원을 더해줬더니 46만 원이 답이 되겠죠. 18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9번.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1번이 답이죠.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1번. 2번에 봤더니 중요한 거래가 투자회사와 이루어진다든지 3번에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와의 재무정책,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든지 다 맞습니다. 19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20번. 나라텔레콤은 유무선 통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즉시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10억 원에 취득해서 사용 중이다. 내용연수는 5년이며 정액법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기록된 것임으로써 일단 기계장치는 10억 원이 가면 되죠. 10억 원. 4번은 무조건 아닙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10억 나누기 5년. 10억 나누기 5년. 그러면 2억 원이 나오죠. 네, 감가상각 누계액은 2억 원. 그러면 1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국고보조금이 얼마 있었어요? 5억 원이 있었죠. 국고보조금이 5억 원이 있었어요. 5억 나누기 몇 년? 5년. 그러면 1억 원만큼 빼서 4억 원만 남아 있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기계장치는 10억 들어가면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0억 나누기 5년을 해서 2억 원이 나가면 돼요. 2억 원. 국고보조금은 5억 받은 게 있으니까 5억 나누기 5년 하면 1억이 차감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차감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21번. 신제품 개발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개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취득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옳은 것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단원별 연습 문제 풀어드렸을 때도 이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냥 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냥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면 차변에 기계장치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인데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죠. 결산 시 차변에 감가상각비 만약에 200원이라고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원입니다. 여기서 끝나겠죠. 근데 개발활동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차변에 기계가 1,000원이고요. 대변에 현금 1,000원이 갑니다. 그리고 결산 시 똑같이 감가상각비 200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200원 하고요. 한 번 더 분개가 나와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없애주고 차변에 뭐가 되느냐면 개발비가 되는 겁니다. 개발비 200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문장을 보시면 기계장치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고 개발하는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개발비 항목으로 자산화한다. 1번이 맞는 답이에요.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장기도급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공사 기간은 3년입니다.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을 때 두 번째 년도에 공사 손익을 물었어요.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입니다.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가 있고요. 토탈 이익은 500만 원입니다. 단기 발생 원가가 첫 번째 년도에서는 100만 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년도에서는 282만 5천 원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연도까지는 갈 게 없죠. 물음이 두 번째 연도 걸 물었으니까 첫 번째 연도에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입니다. 자, 단기 발생 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단기 발생 원가 100만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는 400만 원 나와 있어요. 총 예정 원가는 4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25%의 진행률이 계산이 됐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25% 하면 125만 원이 되죠. 25만 원의 공사 이익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누적 원가 나누기예요.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입니다.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누적 원가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382만 5천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450으로 늘어났어요. 450만 원입니다. 진행률이 4832. 그죠? 382만 5천 원. 382만 5천 원 나누기 450만 원을 해 주시면은 85%가 나오는데
이미 앞에서 인식한 게 25%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60%의 진행률이 계산이 됐습니다. 곱하기 60%.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오겠죠? 300만 원. 17만 5천 원이 공사 이익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공사대금 회수액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23번.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이 물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서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낮은 금액이나 또는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봅니다. 개업비는 비용 맞아요. 창업비도 비용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개업비, 창업비 모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23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3번에 틀린 것은 2번. 24번. 동그라미 3번도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을 일괄 취득했을 때는 무형자산을 일괄 취득했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취득했다라는 얘기죠.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개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연구단계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익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아요. 24번. 자본 조정 항목은 3번이죠. 네, 3번. 24번의 답은 3번에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에 속하는 겁니다. 전환권 대가는 자본 잉여금이고요. 해외사 환산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아래 내용을 보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면 이거 지난 강의에서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영업이익 90만 원에서 필요 없는 거 먼저 정리해 버릴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이익여금 처분 계산 상목 지워버리시고 광고 선전비 접대비 지워버리시고 판매 관리비니까 배당금 지급액은 미지급 배당금 부채라고 그랬잖아요. 지워버리시고 그럼 나머지 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하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외화환산이익은 영업의 수익.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돼주시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시면 89만 원. 3번이 답이 됩니다. 25번의 답은 3번이에요. 25번의 답은 3번. 지난 강의에 있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26번. 9월 1일에 액면 9만 원, 이자율이 6%, 3년 만기 사채를 86,250원에 발행하였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8월 31일이며 시장 이자율은 8%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자 비용을 물었습니다. 연도 말에 부여될 이자 비용은 발행가액 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발행가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 곱하기 기간 얘가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발행가액이 86,250원 나와 있죠. 86,250원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8% 나와 있고요. 곱하기 기간은 12분의 9월 1일에 발행을 했으니까 9, 10, 11, 12 4개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6,250원 곱하기 8% 곱하기 4 나누기 12 했더니 2,300원이 나옵니다. 2,300원. 그래서 이자 비용은 2,300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의 답은 2번. 26번의 답은 2번. 2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채 발행 시 발생한 사채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일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할 때 할인 발행한 경우와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과 상각 또는 환입액은 할인 발행했을 때는 둘 다 증가하죠. 이자 비용도 증가, 상각액도 증가.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은 감소, 환입액은 증가. 1번이 답이네요. 2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할인 발행했을 때는 모두 증가. 그냥 다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할증 발행 시 이자 비용만 감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단기 말 장부 마감 후 다음과 같은 주요 재무 상태의 변동이 단기 중에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해 연도 중에 10만 원의 신주를 액면으로 발행하였을 때 단기 순이익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에요.
자산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57만 6천 원 증가했어요. 단원별 연습 문제에서 비슷한 게 있었는데 부채가 감소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는. 이번엔 똑같이 증가합니다. 17만 8천 원, 57만 6천 원, 57만 6천 원 마이너스 17만 8천 원 해줬더니 39만 8천 원이 자본이 증가된 거네요. 부채가 감소됐었다라고 나왔다고요. 단원별에서는. 그래서 더해줬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둘 다 증가니까 그냥 빼주시면 자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을 물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얼마니? 단기 순이익 플러스 유상증자 신주 발행한 거 있잖아요. 10만 원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말 자본이 39만 8천 원이에요. 이렇게. 단기 순이익은 29만 8천 원. 1번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29만 8천 원. 28번의 답은 1번입니다. 28번의 답은 1번. 2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9번 문제.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자, 연습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요걸로. 그쵸? 8,000원을 지급하고 여러분들 8,000원을 지급하고 12월 31일 현재 남은 돈이 2만 원이 남아있는데 2만 원에서 2만 1,000원을 지급을 했으니까는 2만 1,000원을 지급했으면은 마이너스 1,000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가 됐어요? 6만 원이 됐으니까는 토탈 6만 1,000원만큼 증가한 거죠.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만 1,000원. 29번의 답은 2번이에요. 29번의 답은 2번. 굳이 분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계로 보여드리면은 8,000원을 지급하고 작년도에 남은 게 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월 1일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이 2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기초잖아요. 당해로 넘어오면 2만 1,000원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2만 1,000원,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2만 원, 충당부채, 나머지는 퇴직급여. 이렇게 분계를 하면 충당부채라고 쓸게요. 충당부채라고 쓸게요. 제가 충당부채 잔액은 0일 거란 얘기죠. 0. 그런데 6만 원이 있으니까 또 퇴직급여 6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6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한 거예요. 토탈 퇴직급여는 6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쉽게 저렇게 언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8,000원 지급하고 남은 게 2만 원.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줬으면 마이너스 1,000원인데 6만 원이 있으니까 토탈 차이는 6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6만 1,000원.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은 얼마니? 밑줄 쳐보세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 순매출액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순매출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은 순매출액이에요. 여러분 차대변 비교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대변 합계를 다 더해봐요. 대변 합계 다 더해주시면은 3,950이에요. 3,950에서 차변에 1,300이 있습니다. 빼주시면 총매출액이죠. 총매출액이 2,650.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순매출액이 가는 거니까 대변에 있는 매출 할인 50만 원을 빼주시면 돼요. 대변에 있는 매출 할인 50만 원을 빼주면은 2,6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시 한번요. 대변 합계 금액에서 차변을 빼면 차변에 부족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총매출액이에요. 총매출액이 2,650.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건 순매출액이니까 대변에 있는 매출 할인 50만 원을 빼서 2,600. 30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0번의 답은 3번. 31번. 주당순이익과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주당순이익은 단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줘요.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면 이걸 계산하면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란 말 써요. 보통주 단기 순이익 나누기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로 나눠주면 얘가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주당 순이익. 그래서 현재 주가를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주시면 이것을 우리는 주가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통주 단기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맞죠?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할 때 자기 주식은 기초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는 돈이 나간 거니까 취득을 기준이고요. 기초에 취득한 걸로 간주하는 것은 무상증자나 주식 분할처럼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 거죠. 3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31번의 답은 2번. 동그라미 3번. 유통보통 주식수 산정 시 유상증자가 실시됐을 땐 납입일 기준 맞고요. 동그라미 4번. 주식 분할은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아니니까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맞습니다. 32번.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제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중개 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 수취하는 전자 쇼핑몰 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죠. 로열티 수익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합니다. 32번의 답은 4번이 틀렸네요. 32번은 4번입니다. 유효이자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33번 문제입니다. 보통주를 30% 500만 원에 취득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분법 문제네요. 그러면 취득 시 차변의 투자 주식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500만 원. 자, 우리 순이익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순이익을 찾아보세요. 순이익이 100만 원 나와 있고요. 100만 원의 30%면 30만 원이죠. 투자 주식 30만 원. 대변에는 지분법 이익이 30만 원입니다. 배당금이 있나요? 여러분들 세 번째 분계는 배당금이 차변에 현금, 대변에 투자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배당금은 없습니다. 그럼 영업권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영업권은 순자산 장부가액이 1,500이에요. 1,500의 30%면 450만 원짜리인데 45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500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50만 원만큼 돈을 더 줬어요. 50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영업권이 되는 거죠. 50만 원 나누기 영업권은 5년간 상각한다라고 했으니까는 10만 원을 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0만 원을 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순자산 장부가액 1,500 곱하기 30%면 45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영업권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5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0만 원을 상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30이 아니라 10만 원을 빼서 2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도 20만 원. 물음이 뭐를 물었습니까?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어요. 52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은 520만 원. 33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의 답은 1번. 34번.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법인세 부과되는 세액인 주민세 등은 이연법인세 계산 시 고려된다. 1번이 맞는 문장이죠. 2번에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상계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은 재무상태표일마다 재검토를 해줘야 되고 현재 가치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 3, 4번은 틀렸어요. 35번. 이연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일시적 차이를 유발시키는 항목 유보 찾으시면 되죠. 1번에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입니다. 35번의 답은 1번입니다. 35번의 답은 1번. 나머지는 영구적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영구적 차이. 35번의 답은 1번. 일시적 차이는 유보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36번. 다음에 자본금 구성을 보고 배당 가능한 이 800만 원을 모두 배당한다고 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각각 얼마인가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주 자본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비누적적, 비참가적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요. 우선주만 액면가액으로 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사천주 곱하기 액면가액, 발행가액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니까 10,000원 했더니 4천만 원이 나오죠. 4천만 원의 배당률이 10%니까 우선주 배당금은 400만 원이에요. 나머지 보통주 배당금이죠. 답은 2번입니다. 36번의 답은 2번. 36번은 2번. 37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을 물었습니다. 현금 배당, 당기순이익, 이익준비금은 다 이익잉여금이죠. 근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란 말이죠.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오면 안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7번의 답은 2번. 38번.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부채는 넓은 의미로 타인 자본 조달액을 의미한다. 맞아요. 자녀적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이건 자본이죠. 자녀적 청구권이 뭐냐면 남은 재산.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라는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자산이죠. 건물이라는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즉 부채가 3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 들어간 거 자본이 7억이잖아요. 그죠? 건물을 팔면 제일 먼저 부채가 먼저 정리가 되고 나머지 자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갖는 게 자본입니다. 38번은 2번이네요. 38번의 답은 2번. 틀렸어요. 39번. 충당금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과거 거래나 사건이나 거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되며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2, 3번은 항상 따라다니는 조건이에요. 바늘 가면 실 가듯이 1, 2, 3번은 항상 따라다니는 조건입니다.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우리가 우발채무라고 하죠. 충당금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발채무예요.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장래 채무 가능성이 있는 걸 우리가 우발채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건이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39번의 4번. 회사는 1% 반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만 원의 제품을 매출했을 때 회사에서 인식해야 될 매출액과 매출채권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매출액은 10만 원에서 1% 빼면 1,000원 나오죠. 네, 1,000원만큼 빼서 매출액은 99,000원을 인식을 합니다. 매출액은 99,000원 인식을 하고 매출채권은 10만 원을 인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00원만큼은 반품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00원만큼은 반품 충당부채.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매출액은 99,000원, 매출채권은 10만 원, 나머지 1,000원은 반품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라.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재무회계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